밤늦게 운전을 자주 하는 기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기묘한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금기는 밤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졸리더라도 절대 차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똥을 싸고 싶거나 소변을 보고 싶더라도 반드시 날이 밝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두 번째는 터널 입구를 만났을 때 반드시 경적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형 터널에서는 1번, 사각형 터널에서는 3번 경적을 울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사부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뱉어내며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세 번째 금기는 길에서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태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유사부가 말한 이 금기들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개 3마리 머리 이모티콘을 보낸 뒤에야 이후에 일어난 기묘한 일들 속에서 그 금기 덕분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 소개로 현성에서 장거리 운전을 늘 하는 베테랑 사부와 함께 화물차 조수로 일하게 되었다. 그 사부의 별명은 유사부였고 그는 40년간 장거리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화물차 기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는데 80년대에는 이 일이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유사부는 나를 무척 좋아했고 이번 운행에서 3.000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정주에서 화물을 싣고 난 뒤 나와 유사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신강 방향으로 향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국도를 통해 이동했다. 이번 신강행은 별일 없으면 20일 넘게 운전해야 했다. 유사부가 차를 몰며 물었다. 백온, 올해 몇 살이야? 결혼했어? 23살이고 아직 연인은 없어요. 라고 내가 대답하자 유사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 때문에 약간 민망했다. 그 시대에 23살에 결혼하지 않은 건 이미 늦은 나이로 여겨졌고 이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괜찮아, 유사부가 말했다. 나와 함께 1년만 차를 타봐. 내년엔 분명히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해줄게. 그의 말에 원래 우울했던 내가 순간 기운을 차렸다. 그런데 유사부의 약속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정말로 내가 아내를 얻고 심지어 내 화물차까지 소유하게 해주었다. 다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2시간 반쯤 지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는 다음 현성에서 쉬기로 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모든 기사는 살아있는 지도였다. 유사부는 지루해하는 나를 보며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다. 백온, 1시간만 더 가면 현성에 도착해. 여자 맛을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하, 괜찮아. 현성에 도착하면 내가 맛보게 해줄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유사부가 화물차 길에서 만난 유일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뒤부터 뒤에 일어난 일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밖이 점점 깜깜해지면서 3시간이 넘도록 운전했는데도 유사부가 말한 현성에 도착하지 못했다. 길 위에 행인과 차량이 점점 줄더니 결국 앞뒤로 아무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우리 차 한 대만 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유사부의 침착한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침착함은 점차 의문으로 이어 충격으로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바뀌었다. 주변 공기마저 조용해지며 차창 밖에서 무언가가 계속 우리를 노려보는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으로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했다. 유사부, 창밖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사부가 갑자기 소리쳤다. 입 닥쳐. 빨리 창문 올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창문을 꽉 닫았다. 그때 유사부의 긴장감과 후방 거울을 계속 쳐다보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덩달아 긴장되었다. 멍한 사이에 오른쪽 앞쪽에서 낡아빠진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유사부, 저기 사람 있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유사부는 왼손을 뻗어 내 뺨을 때리며 말했다. 사람이 어디 있어? 터무니없어. 그건 그냥 나무야. 똑바로 앉아. 유사부의 손바닥에 정신이 멍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또 기묘한 장면을 보았다. 우리 차량 바로 앞에 갑자기 번호판 없는 날글대로 낡은 검은색 산타나가 나타났다. 이상한 점은 그 산타나가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도 차량 불빛이 꺼져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차의 불빛이 아니었다면 길에 그런 차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상했지만 나와 유사부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적어도 방금의 적막함은 사라졌으니까. 유사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대곤, 방금 겪은 건 귀신 장벽이야. 밤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그럼 그 할머니는 귀신이었나요? 유사부는 고개를 돌려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았지만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대곤, 그 할머니 발밑이 비어있는 걸 못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내가 겁먹은 모습을 보이자 유사부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됐어. 이제 빠져나왔으니 뒤로는 괜찮을 거야. 그 후 유사부는 앞에 산타나를 향해 계속 헤드라이트를 깜빡였다. 뭐야 이 사람들. 한밤중에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느리게 가. 하지만 한참 깜빡여도 산타나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유사부는 점점 짜증이 나 경적을 계속 눌렀다. 깜깜한 도로에서 화물차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며 내 귀를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앞차는 여전히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그 행동에 유사부는 화가 나 차 머리를 왼쪽으로 꺾고 원거리 불빛을 켜 운전자를 비추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사부의 환한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눈동자가 커지며 충격에 빠졌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지에 떨어졌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담배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말했지만 유사부는 담배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핸들을 꽉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나는 대시보드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때 유사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눈을 부릅뜨고 앞에 산타나를 노려보았다. 산타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였다. 내가 머리를 문지르며 물었다. 유사부, 왜요? 유사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눈이 벌개진 채로 나를 보며 말했다. 저 빌어먹을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떻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차는 분명 달리고 있었는데. 유사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담배만 피웠다. 차 밖의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세상이 무섭게 조용해졌다. 마음속 공포를 억누르려 나는 신경질적으로 그의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유사부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 생애 첫 담배였다. 깊게 한 모금 빨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그 덕에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 줄었다. 유사부, 아까 그건 귀신 차였나요? 그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입 닥쳐. 그리고는 앞을 응시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우리가 만난 건 정말 귀신차였다. 그 시절 귀신차를 만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무사하지 못했다. 당시 죽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비참하게 죽었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너무 운이 없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평생 만나지 못할 귀신차를 이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마주쳤으니 말이다. 이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5분 뒤 유사부는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괜찮아. 대곤, 우리 2시간 정도 멈췄다가 그게 멀리 가면 다시 출발하자.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함이 맴돌았다. 그 시간 동안 나와 유사부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각자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아마 유사부도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 같았다. 담배가 2개비만 남았을 때야 그는 차를 다시 시동 걸어 출발했다. 그때 엔진 소리는 내게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30분을 더 달렸다. 다행히 그 길에서 다시는 그 산타나를 보지 못했고 우리 둘 다 서서히 안도감을 느꼈다. 유사부의 기분도 조금 나아진 듯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대곤, 겁먹지 마. 설령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해도 내 순결한 몸이 모든 귀신을 물리칠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려 했지만 갑자기 눈꼬리로 차량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 차 불빛의 어두운 곳에서 천천히 나타난 것이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고 유사부의 방금 풀어졌던 표정도 다시 굳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번호판 없는 산타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운전석에 매달린 부정만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유사부, 이제 어떡하죠? 그 순간 나는 이미 정신없는 상태였다. 내 물음에 유사부의 얼굴에 결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뭐가 겁나? 가서 내 자리 뒤에 빨간 천으로 쌓인 물건을 꺼내.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린 듯했다. 얼른 몸을 돌려 유사부 자리 뒤를 뒤졌다. 잡동사니가 엄청 많았다. 대용량 생수통, 검은 스타킹, 콘돔 등 온갖 물건이 뒤섞여 있었다. 2분 넘게 뒤진 끝에 그가 말한 물건을 찾았다. 크기는 작고 만져보니 말랑말랑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려 했지만 유사부가 막았다. 대곤,
멍청하게 뭐해? 빨리 그 빨간 천을 운전대 위에 올려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빨간 포장을 운전대 위에 올리는 순간 앞에서 달리던 산타나의 자체가 살짝 흔들렸다. 됐어. 이제 문제없을 거야. 유사부가 살짝 안도하며 말했다.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이 포장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포장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이건 유사부는 말을 절반만 하다 마치 금기에 닿은 듯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말한 대로였다. 그 느리게 달리던 산타나가 빨간 포장을 올린 지 2분 만에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순식간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 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30분 뒤 별일 없이 현성 외곽의 불빛을 보았다. 불빛을 보며 나는 흥분해서 물었다. 유사부, 우리 나온 건가요? 하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이상한 장면을 봤다. 유사부의 코에서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사부, 코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으로 닦아 몸에 문지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열이 좀 오른 거야. 여관에 도착하면 푹 쉬자. 하지만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나도 코피를 흘려본 적은 있지만 검은 피가 흐르는 건 처음 봤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운전대 위에 빨간 포장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부터 유사부가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차는 이미 길가의 여관 옆에 멈췄다. 여관 입구 위에는 노란 불빛 아래 빨간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간판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유사부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대곤, 이런 일은 너무 생각하지 마.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가자. 형이 너를 즐겁게 해줄게. 그러며 나에게 윙크를 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려 했지만 갑자기 조수석 창문에 검은 얼굴이 붙어 있었다. 압착된 얼굴이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야 이게. 유사부는 빨간 포장을 낀 채 차에서 내려내 창문 쪽 얼굴을 보며 웃었다. 바보야, 방 있나? 그제야 창문에 붙은 얼굴이 입을 열었다. 미친 듯이 있어요. 하하, 재밌네. 또 누가 죽겠네. 라고 말했다. 가까이 보니 정신 나간 바보였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목소리로 보아 17, 18세쯤 되어 보였다. 점점 더 멍청해지네. 가자, 대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사부 뒤를 따라 여관으로 들어갔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깜깜한 밤속에서 그 바보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다. 여관 안으로 들어가자 40대쯤 된 여자가 카운터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었다. 사장님, 방 2개 주세요. 유사부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눈에 흰자만 보이고 검은 동공이 없었다. 입술은 요염한 붉은색이었고 노란 불빛 아래 묘하게 느껴졌다. 유사부님, 또 신입 데려왔네요. 여자의 눈이 계속 굴러갔다. 그제야 동공이 있는 걸 알았지만 아주 작아서 눈을 굴릴 때마다 유난히 두드러졌다. 그래, 이 제자가 대곤이야. 체력이 좋아. 됐고, 방 2개 열어주고 아가씨 2명 불러줘. 아는 애로. 30에서 40대는 안 돼. 유사부는 웃으며 100원을 꺼내 내밀었다. 여자는 대답 없이 서랍에서 열쇠 2개를 꺼냈다. 4층 404호랑 403호. 아가씨는 지금 1명뿐인데 누가 먼저 할래요? 내가 얼른 말했다. 저는 됐어요. 유사부가 먼저 하세요. 하하, 착한 제자네. 그럼 내가 사양 않지. 솔직히 지금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길에서 겪은 기묘한 일은 이미 나를 지치게 했다. 계단을 오를 때 여자가 유사부의 뒷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절대 유사부 따르지 마. 빨리 떠나. 그 사람 곧 죽어. 그 말에 나는 놀라움과 의문이 뒤섞였다. 왜냐고 묻으려 했지만 유사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대곤, 뭐해? 빨리 올라와.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계단을 올랐다. 4층에 도착해 사장님이 한 말을 곱씹고 있는데 유사부가 갑자기 멈춰섰다. 생각에 잠긴 내가 그의 등에 부딪혔다. 대곤, 방금 그 사장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쉰데다 뒷모습마저 묘하게 느껴졌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무것도요. 유사부.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등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열쇠 하나를 건네고 404호 문을 열어 조용히 들어갔다.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뭔가가 보인 것 같았다. 유사부가 방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의 그림자가 살짝 떨리는 듯했다. 나는 손에 든 열쇠를 쥐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403호 문을 열었다.
아주 평범한 1인실이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잠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편인데 오늘은 유난히 정신이 맑았다.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때문에 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 사부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았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흥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새벽 3시까지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옆방에서 갑작스레 남성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여관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제야 나도 잠깐 졸음이 왔다. 하지만 막 잠들려는 순간 내 방문 앞에서 갑작스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했지만 또렷했다. 누가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문을 두드려?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욕을 하자 소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이불 속으로 머리를 파묻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몇 분 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순간 화가 치밀어 이불을 걷어차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다. 내 방문 앞에 유 사부의 알몸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 특이한 노크 소리는 사실 시체가 흔들리며 발끝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깡충깡충 뛰며 올라왔다. 굳은 몸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주차장에서 내 창문에 붙어있던 그 바보였다. 그런데 나와 유 사부의 상태를 보고도 그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나서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같이 있네. 하하, 재밌어. 그러더니 유 사부의 시체 주위를 빙빙 돌았다. 갑자기 그 바보가 나를 쳐다봤다. 한참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며 다시 흥분해서 외쳤다. 너도 곧 죽어. 재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전기가 몸을 관통한 듯 온몸이 떨리며 그대로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코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몸을 살짝 움직이며 일어나려는데 옆에 여자 경찰이 서서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었다. 경찰관님,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퇴원해도 됩니다. 저와 같이 가시죠. 그러더니 은빛 수갑을 꺼내 재빠르게 내 손목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갔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뭐예요? 왜 수갑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반항은 소용없었다. 그는 나를 경찰차에 태웠고 나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계속 물었지만 차 안에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멍하고 두려운 상태로 작은 방에 갇혔다.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그 바보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다음에 죽을 사람은 나라는 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데려온 두 경찰이었다. 말해요. 아는 대로 다 말하세요.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뭘 말하라는 건가요? 내 말에 중년 경찰이 화를 냈다. 자기가 한 짓을 모른다는 겁니까? 내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여경이 천천히 내 죄를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유 사부를 죽였다고 하더군요. 나는 당황해서 계속 설명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게요. 정신을 가다듬고 길에 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남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질문을 던졌다. 유 사부가 그 짓을 끝낸 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옆방 소리가 멈춘 뒤 5분 정도요. 그 말을 듣고 중년 경찰은 더 말하지 않고 눈썹을 찌푸린 채 손에 든 서류를 들여다봤다. 30분쯤 지나 여경이 들어와 중년 경찰 귀에 뭐라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중년 경찰이 눈을 들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시선에 불안감이 다시 치솟았다. 당신, 어젯밤 만난 여관 주인이 여자였다고 했죠? 네, 맞아요. 직징이 뭐냐면 그 여자 눈 말입니까? 맞아요. 눈 색깔이 이상했어요. 흰자위가 많고 검은 동공은 바늘끝만 했죠. 말도 안 돼. 그 여관 주인은 계속 남자였어요. 무슨 흰자위 타령입니까? 여자라니 날 바보로 아는 건가? 그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다시 잘 생각해봐요. 10분 뒤 다시 오겠습니다. 중년 경찰은 나를 한 번 보고 문을 닫았다. 여경은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억과 공포에 시달리며 그곳에 있었다. 중년 경찰은 10분마다 와서 물었지만 내 대답은 처음과 똑같았다. 2시간이 지나 여경이 들어와 더 묻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 흰자위 여사장, 이름은 악여. 47세에 이혼하고 애둘 데리고 성외곽에서 4층짜리 여관을 운영했죠. 이 사람 맞죠? 나는 구원의 동아줄을 잡은 듯 외쳤다. 맞아요. 그 여사장이에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유사부를 죽인 건가요? 하지만 여경의 대답에 다시 충격받았다. 그 여자를 찾긴 했는데 찾았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1년 전에요. 불가능해요. 어젯밤 분명 여관에서 봤고 제게 나지막이 말도 했는데 설마 어젯밤 만난 게 귀신이었단 말인가요? 여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며 서류 봉투에서 사건 파일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당신이 말한 이 여자는 1년 전에 죽었어요. 손님과 다투다 쇠지렛대에 눈을 찔려 살해당했죠. 제가 그 사건 담당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파일을 뚫어져라 봤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어젯밤 만난 그 사람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경의 다음 말이 더 소름 끼쳤다. 당신이 어젯밤 묵은 그 여관의 현재 사장은 당신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4층에서 살인사건이 있어서 그 층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확신했다. 어젯밤 만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침을 삼키며 여경에게 말했다. 제가 귀신을 만났다고 하면 믿어주시겠어요? 그는 대답 없이 나를 쳐다봤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한 말은 다 진짜예요. 유사부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돈 벌러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 밥줄을 죽이겠어요? 여경은 그제야 이 점을 납득한 듯했다. 네가 말하는 귀신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없으면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화물차 조수가 되려 했는지, 돈도 못 벌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후회스러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중년 경찰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깊이 쳐다보며 들어왔다. 경찰관님, 언제 저를 총살하실 건가요? 총살? 왜 너를 총살해? 진범은 이미 잡혔어. 이제 나가도 돼.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경찰이 다시 말했다. 진범 잡혔어. 나가도 돼. 내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문득 궁금해졌다. 경찰관님, 진짜 범인이 누구예요?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문 쪽을 쳐다봤다. 위아에서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문가에 사람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다. 놀랍게도 그 바보였다. 내가 입을 때려는 순간 바보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됐다. 원래 멍한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가 너를 골랐어. 멍한 사이에 그 말이 환청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경찰서를 나가자 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발로 찼다. 하지만 때리고 나서 말없이 빵 하나를 쥐어줬다. 그의 삼륜차에 앉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안도감과 나에게 잘해줬던 유사부의 죽음 때문인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놨지만 입맛이 없었다. 몇 숟갈 뜨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날 밤 많은 꿈을 꿨다. 회색 옷을 입은 할머니, 고요하고 기묘한 산타나, 동공 없는 여자, 흔들리는 유사부의 시체를 꿈꿨다. 그 장면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이미 깊은 밤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매우 부드러운 물건이 손에 닿았다. 고개를 돌리자 심장이 철렁했다. 침대 머리맡에 그 빨간 천 포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거대한 공포감에 숨이 막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 빨간 포장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부모님을 부르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지는 장면을 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 밤 유사부처럼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눈, 코, 입에서 검은 피가 흘렀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치솟았다. 멍하니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터졌다. 쉰 목소리로 악기처럼 울부짖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절대 이 운행을 따라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형과 둘째 형이 극도의 슬픔 속에서 부모님 장례를 치렀다. 경찰도 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자살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나만 알았다.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낮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줬는데 말이다. 큰형도 뭔가를 눈치챈 듯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옆마을에 음향사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잠깐 보더니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큰형이 그의 시선을 따라 나를 보며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선생이 눈썹을 찌푸리며 나를 가리켰다. 제 막내 동생 대곤이에요. 보통 소칠이라고 불러요. 큰형이 설명했다. 나도 호기심에 그를 봤다. 그는 이상했다. 오른손 검지에 한마디, 왼손 중지에 한마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너희 집에 이 흉흉한 일은 전부 저 녀석 때문이야.
그 말이 나오자 형제자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나를 쳐다봤다. 그 눈초리는 칼날 같아 온몸이 따가웠다.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대고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자라며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음양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예전엔 문제가 없었지. 하지만 운이 다해 더러운 걸 가져왔어. 그 답변에 빨간 포장이 떠올랐다. 내 표정 변화를 큰형이 눈치챘다. 순간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화를 내며 삽을 들었다. 너 이 빌어먹을 놈이 뭘 가져왔어? 빨리 꺼내서 선생님이 처리하게 해. 하지만 음양사가 막았다. 너는 지금 그 물건과 깊이 얽혔어. 나도 도울 수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으면 지금 떠나. 가. 대곤, 마을에 있지 마. 저 재앙덩어리가 우리에게까지 해를 끼치면 어쩌지? 같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낙타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같았다. 힘겹게 발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렸다. 빨간 포장은 나가며 불태웠다. 수년간 살아온 작은 마당을 돌아보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났다.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부모님을 죽인 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찾아내겠다고. 마을을 나온 뒤 막막했다. 고민 끝에 유사부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는 나를 하루만 데리고 다녔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이 중년인을 가족처럼 여겼다. 기묘하게도 유사부 집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웠다. 문 앞에 경찰차 몇 대가 서 있고 10여 명의 마을 사람이 모여 있었다. 궁금해서 다가가 봤는데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다. 유사부 집 앞마당의 늙은 나무에 7명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다. 모두 유사부와 내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게 분명했다. 발끝까지 떨렸다. 용기를 내 옆에 구경꾼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유씨 내가 누굴 건드린 거겠지. 아니면 왜 몰살당해? 그때 익숙한 여경이 안에서 나와 군중에게 외쳤다. 여기 대곤이란 사람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그 말이 벼락처럼 느껴져 온몸이 긴장됐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곤이라 나서는 이는 없었다. 용기를 내 손을 들었다.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여경은 손을 든 사람이 나인 걸 보고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럼 저와 같이 들어오시죠. 안으로 들어가자 전에 봤던 중년 남경도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와 여경이 함께 들어오자 그의 눈썹도 여경처럼 찌푸려졌다. 어젯밤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증언할 수 있어요. 중년 경찰이 다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뒤늦게 뭔가 깨달았다. 경찰관님, 설마 유사부 가족의 죽음이 저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중년 경찰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봤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댁이 여기서 10리 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긴 왜 오셨죠? 유사부는 제게 하루뿐이지만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 온 게 잘못인가요?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당신과 관련 없다고요? 그럼 이걸 보시죠. 그러더니 손에 든 종이를 내 얼굴 앞에 내밀었다. 종이에는 유서라며 14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곤이 우리 가족을 죽였음. 화물차는 대곤에게 줌. 그걸 보고 얼음물에 빠진 듯 온몸이 차가워졌다. 경찰관님, 이건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요. 중년 경찰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유서에는 당신이 유사부 가족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화물차를 당신에게 준다는 유서를 남겼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도 불안했다. 사실 그 화물차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유사부와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터져 이 업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생겼다. 중년 경찰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는지 나를 경찰차에 태웠다. 차에 앉으며 그를 봤는데 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고 눈썹을 찌푸린 채 뭔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내가 귀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를 흔들리게 한 걸지도 몰랐다. 그의 상식으로는 7명이 동시에 목을 매 자살하고 현장에 싸움 흔적이 전혀 없는 게 비정상적이었을 테니까. 내가 정말 죽였다면 이런 쪽지가 현장에 남아있을 리도 없었다. 하지만 유일한 용의자로서 그는 나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차가 출발했고 나는 다시 경찰서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여관에서 만난 그 미친놈이었다. 그는 손발에 쇠사슬을 차고 긴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입을 열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다. 네가 다시 올 줄 알았어.
그 대답에 궁금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유사부 가족이 다 죽은 걸 어떻게 아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설마 유사부 가족을 네가 죽인 거야? 그는 손에 찬 쇠사슬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다.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확실히 그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 유사부 가족을 죽인 건 누구야?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더니 입술을 천천히 벌려 한 글자를 뱉었다. 눈을 크게 뜨고 몸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뭐라고? 장난하는 거야? 왜? 이미 많이 봤잖아? 유사부와 첫날 겪었던 기묘한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보는 것과 주변 사람이 죽는 건 다른 문제였다. 유사부는 너무 욕심을 부렸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고 쓰지 말아야 할 힘을 썼지. 그래서 가족 모두 자업자득으로 죽은 거야. 그가 말하다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돌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의 질문에 슬픔이 밀려왔다. 제 부모님이요. 언제? 어떻게 죽었어? 며칠 됐어요. 나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럴 리 없는데 그들이 왜 죽었지? 이 일과는 관련 없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물었다. 유사부가 그 물건을 너에게 보여줬어? 무슨 물건이요? 나는 위아에서 물었다. 빨간 천포장 안에 꽃무늬 신발이 든 거. 빨간색이야. 봤어?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광기가 묻어났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봤어요. 집에 갔을 때 그게 제 침대 머리맡에 있었어요. 하지만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 물건은 어디 있어? 빨리 내놔. 집을 떠날 때 불태웠어요. 내 말이 끝나자 그의 광기 어린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불태웠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내 뺨을 때렸다. 누가 태우래? 너 죽을 거야. 진짜 죽어.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여기서 나가서 성 동쪽 끝에 있는 노명이라는 음향사를 찾아. 그의 광기 어린 태도에 신경이 극도로 곤두섰다. 그가 말을 마치자 손을 잡은 그의 손이 더 차가워졌다. 노명을 찾거든 유사부가 너를 보냈다고 해. 말이 끝나자 그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했다. 그는 조용히 내 뒤를 멍하니 쳐다봤다.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다.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겠어요? 제가 경찰서에서 혼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가볍게 말했다. 곧 나갈 거야. 묻으려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년 경찰이 나타나 기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가도 돼. 고맙다고 하려는데 미친놈이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내 말 잊지 마. 지금 성 동쪽 끝 노명을 찾아. 경찰서 나와 길 건너 동쪽으로 쭉 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누가 부르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도치 걸린 식당 문 앞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려. 머리가 깨져도 도와달라고 해. 그의 단호한 말에 불안이 치솟았다. 경찰서를 나온 시각은 저녁 7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말대로 한 걸음씩 걸었다. 길을 건너 동쪽으로 가는데 대곤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흐릿해서 잘 안 들렸고 처음엔 환청이라 무시했다. 하지만 소리가 귀에 선명해지자 내 이름을 부르는 걸 깨달았다. 머리카락이 쭉 뼈섰다. 발걸음이 떨렸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큰형 목소리처럼 들렸다. 대곤, 어디가? 왜 집에 안 가? 대곤, 고개 돌려봐. 큰형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귀에 맴돌았다. 나는 무서웠지만 바보가 아니었다. 한밤중에 큰형이 이 작은 도시에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진짜 큰형이라면 왜 내 앞에 오지 않고 뒤에서만 말하는 걸까? 그러다 미친놈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큰형의 부름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다 결국 뛰기 시작했다. 귀 옆으로 바람 소리가 휙휙 지나가고 뒤에서 계속 들리는 외침에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오래 달렸지만 도치 걸린 식당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바뀌었다. 대곤, 이 녀석 왜 뛰어? 그러더니 어머니 목소리로 변했다. 대곤, 엄마랑 가자. 어느새 유사부의 차갑고 아득한 목소리가 됐다. 대곤, 뛰지 마. 못 도망가. 운명이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달리며 소리쳤다. 운명 좋아하시네. 내 조상 18대한테나 가서 말해. 그 말이 끝나자 뒤의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5분 더 달렸지만 기운이 다 빠졌다. 여전히 도치 걸린 식당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졌다. 죽기 싫어.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찾아내 복수해야 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때 사라졌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차가운 손이 목을 세게 조이는 느낌이 났다. 떼어내려 했지만 목은 텅 비어 있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다. 가자, 죽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가게 문이 열리며 힘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밤중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다 썩 꺼져버려. 신기하게도 그 소리에 귀의 소음이 사라지고 목의 압박감도 풀렸다. 흐릿한 시야로 큰 그림자가 가게에서 나와 내 앞에 섰다. 본능적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살려주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공포와 탈진으로 기절했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 목이 말랐다. 목에 이상한 가려움이 있었다. 침대 옆에 차가 놓여 있어 거리낌 없이 들이켰다. 목을 긁으려는데 죽고 싶으면 긁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키 큰 중년 남자가 작은 병을 들고 나를 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나요? 대답은 없었다. 네가 건드린 게 꽤 대단한 놈이더라. 일어날 수 있으면 이리 와. 침대에서 내려 그의 곁으로 갔다. 그는 병에서 재 같은 걸 꺼내 내 목에 발랐다. 이건 귀신 손자국을 다스리는데 최고야. 보통 2만 원은 받는데 내 사정이 딱해서 공짜로 해줬다. 귀신 손자국이 뭐예요? 어젯밤 일을 잊었어?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너 목 졸려 죽었어.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 성 동쪽 끝에 노명이라는 음향사를 찾아가야 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를 왜 찾아? 그만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웃었다. 목숨을 구해? 어젯밤 그것들 정도면 주술 좀 아는 사람 누구나 처리할 수 있어. 왜 굳이 그를 찾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친구가 노명을 꼭 찾으라고 했어요. 유사부가 저를 보냈다고 전하라고요. 유사부? 웃던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름이 뭐야? 대곤이에요. 소칠이라고도 불러요. 소칠이 너라고? 내 별명을 듣자 그는 진정하는 듯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믿기지 않는 듯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아 소매를 걷었다. 팔에 검은 선이 꿈틀거렸다. 정말 소칠이네. 왜 내 운명이 바뀌었지? 검은 선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노명이야. 처음부터 전부 말해봐. 멍해졌다. 어젯밤 저를 구한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었다. 화물차 운전하며 겪은 기묘한 일. 유사부와 부모님의 죽음을 쏟아냈다. 하지만 빨간 포장을 태웠다고 하자 노명의 표정이 그 미친놈처럼 굳어졌다. 왜 그걸 태웠어? 불을 무서워하는 줄 아나? 그게 평범한 게 아니야. 유사부와 그의 가족이 죽은 건 그걸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이야. 그게 널 선택한 건 행운이었는데 태워버리면 큰 화를 부르는 짓이야. 네가 그걸 태웠으니 이제 내 목숨으로 갚으려고 들 거다. 너와 아는 사람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젠장, 내가 해볼게. 그러고는 작은 병을 내 손에 쥐어줬다. 여기 있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내가 내 집에 다녀올게. 내 짐작이 맞다면 내 가족이 지금 위험할 거야. 걱정 마. 해지기 전에 돌아올게. 못 돌아오면 이걸 안고 이불 속에 숨어. 누가 부르더라도 나오지 마.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더 쉬고 안방에서 어떤 포장을 들고 나갔다. 공기가 조용해졌다. 손에 든 병이 궁금했지만 호기심은 잠깐이었다. 창문을 열고 거리의 사람들을 봤다. 그제야 내가 식당에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미친놈이 돛이 걸린 식당을 찾으라 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 식당에는 돛이 전혀 걸려있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시 식당 문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열댓 번을 확인해도 확실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배어나왔다. 설마 이런 결과가 될 줄이야.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다. 방금 만난 그 사람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데 창밖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젠장,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야? 나는 낮게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에서 기묘한 노크 소리가 2번 울렸다. 소리는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떠있는 듯했다. 본래 긴장돼 있던 마음이 순간 더 조여왔다.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봤다.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정상적인 사람은 문을 3번, 1번 길고 2번 짧게 쿵쿵쿵 하는 리듬으로 두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귀신이 문을 두드릴 때는 리듬 없이 2번만 소리만 난다고 했다. 그 생각을 떠올리자 머리가 멍해지고 발걸음이 떨렸다. 북동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나는 손발을 움직여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발을 옮기려는 찰나 사라졌던 노크 소리가 또 들렸다. 쿵쿵. 여전히 묵직한 2번이었다. 몸이 비틀거리며 급히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머리만 내놓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런데 그 존재는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다. 소리가 멈췄다가 5분 뒤 다시 쿵쿵 하고 울렸다. 이번엔 이전과 느낌이 달랐다. 의아해하던 중 곁눈질로 창밖에서 흐릿한 인형이 보였다. 고개를 돌리자 온몸이 덜덜 떨릴 만큼 무서웠다. 급히 몸을 이불 속에 숨기고 입을 틀어막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창문에 눈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가 있고 손으로 창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불 속에서 병을 꽉 쥐었다. 마치 그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안전망인 것처럼 느껴졌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여전히 2번씩 반복됐고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몸과 마음이 이중으로 고통받았다. 눈을 질끈 감고 노명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물건을 안고 이불 속에 숨어. 누가 부르더라도 나오지 마. 나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몸은 견디지 못하고 계속 떨렸다. 손발이 이불 밖으로 나갈까봐 신경 쓰였다. 그때 끽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내게 극도로 날카롭게 들렸다. 이불 속에서 밖을 볼 수 없었기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발소리가 들렸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그 존재들이 침대 옆에 서서 먹잇감을 보듯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과 몸이 붕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노명이 이불 속에 숨으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귀신 같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대곤, 가자. 우리 오래 기다렸어. 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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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 대곤.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렸다.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불 속에서 고함쳤다. 젠장, 너희를 죽인 놈한테 가. 다 꺼져. 그 말이 끝나자 방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게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바로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 다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노명의 지친 목소리가 울렸다. 됐다. 대곤, 나와. 모든 걸 내가 처리했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이불을 확 걷어냈지만 그 순간 눈앞 장면에 얼어붙었다. 고개도 돌릴 수 없었다.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허리에서 목까지 스치며 몸이 떨렸다. 이제 끝났구나 싶던 찰나 품속 병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했고 몸이 풀렸다. 더 생각할 틈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나를 둘러싼 것들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을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뛰고 싶었다. 멀리, 더 멀리. 거리에서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미친 듯 소리쳤다. 누군가 깨어나길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길가의 노란 가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더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노명이 내 앞에 나타났다. 노명이다.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을 잡은 듯했다. 그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노명 사부님, 살려주세요. 귀신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 천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을 마친 순간 노명 사부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하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다. 유 사부와 그들의 미소와 똑같아졌다. 너, 내 눈.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눈이 왜? 그가 내 손을 잡더니 다급함. 그리고 관기로 변했다. 말해. 내 눈이 왜? 빨리 말해. 노명 사부님, 왜 저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저를 구해준다더니 내가 지친 목소리로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널 데려가려고. 나랑 가자.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그 무리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님은 없었다. 나를 잡은 노명 사부가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도망치지 마. 못 도망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들은 나를 끌고 기력 골목으로 갔다. 발이 풀려 완전히 그들에게 의지한 채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목을 찢으며 외쳤다. 젠장. 살아있는 사람 없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놈들에게 끌려가요. 오케이. Let's replace the remaining non-Korean word.
더 워드 이즈 유유한 This comes from the Chinese 유유 meaning paint dim deep or mournful in this context describing a voice carried on the wind it suggests something faint distant perhaps slightly ethereal or ghostly suitable Korean replacements could be 희미한 허이미한 페인트 dim 배교 아련한 아리연한 페인트 배교 dim distant often used for sounds or memories carrying a slightly ethereal connotation 으스스한 유주주한 이어리 스푸키 might be too strong the voice just says okay 음산한 융산한 글루미 chilling also might be too negative considering the context of a mysterious voice on the wind 아련한 아리연한 피츠웰 capturing the faintness and distant quality 희미한 허이미한 is also a good simple option let's use 아련한 for a bit more nuance revised text 하지만 내 말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내 주변의 귀신들 소리 외에는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슬라이드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죽음이 이런 느낌인가 싶었다. 골목은 깜깜해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목이 조이는 듯한 숨막힘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다. 바로 그때 손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요염하고 날카로운 붉은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칼처럼 예리해서 눈이 번쩍 뜨였고 순간 정신이 들었다. 몸이 균형을 잃고 땅에 주저앉았다. 동시에 유사부, 노명사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졌다.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놀란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골목 반대편에 붉은색 고풍스러운 치파오를 입고 맨발로 서 있는 여자가 나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형체가 사라졌다. 그때 주변 집에서 불이 켜지며 굵은 목소리가 화를 내며 외쳤다. 한밤중에 잠 안 자는 놈이 어디 있어. 잘 숨겨. 그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골목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단지 요염한 붉은 해탄꽃 한 송이가 떠내려가는 것만 남아있었다. 해탄꽃? 손을 뻗어 꽃을 받으며 놀라 소리쳤다. 한겨울인데 해탄꽃은 봄에 피는 꽃 아닌가. 하지만 결국 나는 구원받았다. 나를 구한 건 신비한 여자였다. 옷을 여미며 발을 내디뎠다. 목적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어쩔 수 없이 결국 노명사부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미친놈이 노명을 찾으라 했는데 결국 노명도 나를 죽이려 했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미친놈을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문을 나섰다. 경찰서를 향해 걸었다. 길에서 술에 취한 세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흔들렸다. 한 명이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눈을 비비고 옆 사람에게 웃으며 말했다. 저 젊은 놈 옆에 있는 아가씨 몸매 좀 봐. 다른 2명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한참을 본 뒤 불만스럽게 말했다. 너 술 너무 마셨어. 어디 여자가 있어? 저 혼자잖아. 너희 안 보여? 치파오 입은 여자야. 됐어. 여자 어디 있어? 여자 보고 싶어서 미쳤나봐. 집에 나가. 그들이 중얼거리다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뭔가 느껴졌다. 치파오 입은 여자라니. 나를 구한 그 사람인가? 걸음을 멈추고 도로에 무릎 꿇었다. 힘껏 3번 절을 했다. 당신이 저를 구했단 걸 알아요. 이름도 모르고 모습도 못 봤지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은인에겐 절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절했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밤에 꿈에서 말해주세요. 꼭 따르겠습니다. 말이 끝났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북동풍이 휘몰아치며 좋아 라는 아련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일어나 동서남북 4방향에 인사하고 경찰서로 갔다. 아침 7시에 도착했지만 중년 경찰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경찰서 입구 계단에 앉았다. 1시간 넘게 기다리자 장영아라는 여경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헬멧을 쓴 모습이 멋졌다. 나를 보자 헬멧을 벗으며 의아하게 외쳤다. 너 왜 여기 있어? 잠시 생각하다 일어났다. 그 미친 젊은이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못 봐. 그 젊은이는 구치소로 갔어.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장영아가 갑자기 물었다. 어젯밤 마을에 안 갔지? 마을 일 모르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안 갔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보더니 한자 말했다. 너 큰형, 둘째 형 가족이 전부 죽었어. 몰랐어? 그 말을 듣자 온몸이 굳었다.
왜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장영아가 막았다.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돌아가지 않는 게 나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널 재앙으로 봐. 왜요? 다급히 물었다. 지금 가면 목숨이 위험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어젯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 집에도 못 간다니. 화물차 운전 일이 극도로 싫어졌다. 왜 아버지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결국 모든 가족을 잃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장영아는 내가 울 거라 예상했겠지만 이렇게 서럽게 울 줄은 몰랐는지 어쩔 줄 몰라 했다. 야, 울지 마. 맞다. 그 젊은이가 너한테 뭘 남겼어. 안에 있어. 그녀를 따라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녀 곁에서 나는 그녀의 체향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솔직히 장영아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만 있었다. 왜 그래? 이제 안 울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제 상황 잘 알아요. 마음속 떨림을 억눌렀다. 접견실에서 30분 기다리자 장영아가 진립이라 부른 중년 경찰이 왔다. 그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그 젊은이가 너한테 남긴 거야. 상자를 열자 철제 라이터와 책 한 권이 있었다. 책 표지엔 글자가 없었다. 당장은 열지 않고 두 사람에게 사과한 뒤 경찰서를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길가에 앉아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손이 어깨에 닿아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큰형이 초빙했던 음향사였다. 너구나. 경계하며 말했다. 며칠 안 봤는데 잘 살아있네. 그가 웃으며 옆에 앉았다. 내가 살아있는 게 놀랍지? 정말 놀라워. 그가 왜 널 살려줬는지 궁금해. 그가 누구야?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크게 웃었다.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살아남다니. 정말 재밌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싶었다. 방금 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큰형에게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란 걸 알았다. 음향사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증명이고 다들 날 노명이라고 불러. 나와 함께 가고 싶어?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대답하려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장영아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호괴의 화물차야. 서류에 사인해. 사인하면 이 화물차는 내 거야. 처음엔 이 화물차를 원하지 않았다. 나에겐 재앙 같은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장영아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열쇠를 손에 쥐었다. 경찰서 옆 주차장으로 가 하얀 화물차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묘하게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화물차 운전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영영 손대지 말아야 하나? 그때 노명이라던 음향사가 또 달라붙듯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이 화물차 내 거야. 그를 쳐다보며 뒤늦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노명이라고? 맞아. 그럼 성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문에 돛이 걸려 있나요? 어떻게 아는 거지? 그제야 미친놈이 이틀 전 찾으라던 사람이 이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럼 이틀 전 밤에 만난 식당 주인 노명은 누구였죠?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이어서 소칠과 다른 노명 이야기를 털어놨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이내 깨달은 듯 웃으며 말했다. 대충 알겠어. 그래서 뭐해요? 그의 손을 잡고 다급히 물었다. 서두르지 마. 화물차 타고 나 따라와. 집에서 천천히 설명해줄게. 소개할 사람도 있고. 소개요? 위하였지만 차에 올라 노명사부가 말한 곳으로 운전했다. 10분 뒤 유사부 가게에 도착했다. 미친놈이 말한 대로 식당이었고 문엔 돛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 비슷한 또래의 뚱뚱한 남자가 다가와 노명사부를 보며 말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노명사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앉아. 그가 의자를 가리켰다. 뭐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유사부 가족과 우리 부모님, 큰형, 둘째 형을 죽인 게 누구예요? 그 빨간 포장 때문인가요? 저도 죽이려 하나요? 이틀 전 만난 노명은 누구고 왜 당신인 척했죠? 유사부들은 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모든 의문을 쏟아냈다. 멍하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지. 그들을 죽인 건 빨간 포장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몰라. 요 며칠 그걸 찾고 있었지. 처음엔 나도 그 포장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포장이 널 죽일 거냐고? 만약 그랬다면 어젯밤을 못 넘겼어. 아마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지도. 뭐를 원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그게 너한테 말해주느냐에 달렸지. 노명사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틀 전 만난 노명은 나도 몰라. 어디서 굴러먹던 주술 좀 아는 놈이었겠지.
잘난 척하다 결국 제 목숨을 망쳤어. 그제야 그날 밤 그가 준 병이 떠올랐다. 이 병이 주술 도구일까요? 너 가지렴. 그럼 그들은 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난 그들을 건드린 적 없는데. 다시 물었다. 그게 오늘 널 부른 이유야.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음년음일음시에 태어나서 끝이 좋을 수가 없어. 단, 그가 나를 보며 말을 멈췄다. 노명 사부님, 반만 말하지 말고 다 말해요. 다급히 재촉했다.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40세 전에 유명한 귀신잡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운명을 조금 바꿀 수 있어. 몸이 덜덜 떨렸다. 귀신잡이요? 장난 아니죠? 어젯밤 귀신한테 죽을 뻔했는데 어떡해요? 유명해지라니요?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부모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지 않아? 윤옥의 가족과 내 부모님을 죽인 건 낫기야. 어젯밤 것들보다 훨씬 강해. 복수하고 싶지 않아?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검은 상자를 가리켰다. 소칠이 남긴 책과 라이터가 귀신잡이가 되는데 중요한 물건이야. 소칠이 너한테 꽤 잘해줬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문을 향해 외쳤다. 전경, 들어와. 문이 열리고 그의 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저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이대곤이란 친구와 함께 화물차를 몰아. 알았어요. 뚱뚱한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난 전경이야. 얼떨결에 손을 내밀다 깨달았다. 화물차 계속 탄다고 안 했는데요. 선택권 없어. 유명한 귀신잡이가 되려면 화물차 운전을 해야 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가장 빠르고 돈도 벌잖아.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엉뚱한 대화와 모호한 연기가 장거리 운전의 서막이 됐다. 그렇게 화물차 인생이 시작됐다. 이후 노명 집에 머물렀다. 부모님 죽은 뒤 노명 사부는 그 시절 나를 가장 잘 챙겨준 사람이었다. 배운 걸 모두 가르쳐줬고 그의 아들 전경은 나와 함께 먹고 잤다. 이 순박한 뚱보와 이야기가 잘 맞았다. 그 시간은 내 삶을 정상으로 돌려놨다. 더는 귀신이나 기묘한 일을 겪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그게 있다면 내 꿈속에서 거의 매번 붉은 치파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는 거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모습만 어렴풋이 느껴졌다. 심심할 때면 미친놈.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남긴 책을 꺼내봤다. 잘 이해는 안 갔지만 노명사부는 이 무명의 책이 진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다 연말이 가까워졌을 때 전경이 미친놈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졌다. 한숨이 나왔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다. 이젠 삶이 조용히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섣달금음 사흘 전 밤 거리는 유난히 떠들썩했다. 창밖은 인파와 폭죽 소리로 가득했다. 그때 노명사부가 갑자기 나와 전경을 방으로 불렀다. 모든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켰다. 희미한 촛불 아래 우리 셋이 앉았다. 침묵 속에서 노명사부가 담배 3대를 피우더니 탁자 위에 포장 하나를 올렸다. 나와 전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다. 앞으로 내가 모은 전 재산이 여기에 있어. 총 37,000위안이야. 그러더니 부동산 증서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이 낡은 집은 20년간 나와 함께했어. 전경, 설 지나면 팔아. 전경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빠, 죽으려는 거예요? 노명은 대꾸 없이 나를 보며 말했다. 대곤, 너 화물차 일자리 구해줬어. 하남에서 하얼빈까지야. 초3일에 누가 널 찾을 거야. 나는 말없이 눈썹을 찌푸렸다. 노명사부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 같았다. 전경이 벌떡 일어나 다급히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노명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괜찮아. 아빠가 좀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해. 설 지나면 대곤이랑 화물차 뛰어. 이번에 나가면 빨리면 3개월. 늦으면 1년 반이야. 그때 우리 부자 다시 만나자. 전경에게 말한 뒤 다시 나를 봤다. 대곤, 내 운명이 특이해서 돕고 싶어도 힘이 안 돼. 결국 너 스스로 바꿔야 해.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적막에 잠겼고 밖에 폭죽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담배를 다 피우자 노명사부가 뱀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더니 눈밭을 밟으며 끽끽 소리를 내며 떠났다. 나와 전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전경은 더 부르지 않고 입을 다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몇 날 안 되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전경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예전에 말해줬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지만 나는 말이 없었다. 노명사부의 떠남이 나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떠난 뒤 나와 정경은 집에서 따분하게 설날까지 보냈다. 최근의 생이별을 떠올리며 귀신잡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정경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웃었다. 대곤, 왜 한숨이야? 별거 아냐. 운명이 험난해서 감회가 새로울 뿐이지. 정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책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섰다. 내 운명, 아빠한테 좀 들었어. 들었다고? 아빠가 내 운명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 했어.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고대라면 왕우장상이 될 운세라더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절정 한가운데 회흑색 기운이 끊임없이 얽혀 있어. 없애거나 뽑아낼 수도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아빠도 내 비밀을 풀지 못했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역사상 대기운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너처럼 극도의 행운과 극도의 불운이 교차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대. 정말 내 운명이 그렇게 특이한가? 한참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됐어.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정경이 웃으며 뭐라 하려는데 문에서 갑작스레 노크 소리가 났다. 맑은 똑 소리 한 번뿐이었다. 처음엔 무시했는데 잠시 뒤 더 큰 소리가 또 들렸다. 정경이 눈썹을 찌푸리며 외쳤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서로를 마주보자 숨이 가빠졌다. 정경이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여전히 울렸다. 그때 정경이 뭔가를 보고 놀라 외쳤다. 대곤, 나와봐. 이게 뭐야? 나가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 앞에 피로 뒤덮인 죽은 고양이가 놓여 있었다. 눈이 동그랗게 떠져 나와 정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젠장. 섣달그음에 누가 우리 집 앞에 죽은 고양이를 놔둔 거야? 양심도 없나. 정경이 욕하며 구덩이를 찾아 고양이를 묻었다. 처음엔 장난이라 여겼다. 하지만 초하룬 날 밤 문이 2번 울린 뒤 문을 열자 죽은 뱀이 있었다. 한겨울에 뱀이 다 동면 중인데 누가 겨울에 죽은 뱀을 문 앞에 놨단 말인가. 정경의 얼굴이 굳어졌고 나도 불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정경은 계속 뒤척였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정경이 벌떡 일어나 나를 놀라게 했다. 뭐야? 왜 깜짝이야? 대곤, 이 죽은 고양이랑 뱀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내일 또 오면 어쩌지? 찝찝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일 문 앞에서 기다리자. 소리 나면 바로 나가서 범인을 잡아. 어때? 그의 제안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사람이 없으면 어쩌려고? 사람이 없으면 귀신이지. 어둠 속에서 정경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귀신이면 내가 보여줄게. 도대체 눈이 몇 개 붙었나 보자고. 내가 20회를 허수아비로 산 줄 알아?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정경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배웠으니까. 정경은 이미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서 80%는 아니더라도 60%는 익힌 상태였다. 그 생각에 두려움이 덜해졌다.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이상하게도 예전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었는데 최근 한두 달은 하루 한 갑을 피우게 됐다. 말 좀 해봐. 대곤. 정경이 나를 툭 쳤다. 괜찮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경이 한숨을 쉬며 다시 누웠다. 대곤. 그 책 본 지도 한 달 됐지. 어때? 나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대곤. 그 책에 도법 같은 거 적혀 있나? 정경이 몸을 돌려 눈을 깜빡이며 궁금해했다. 아니야.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신을 부르는 법인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도법도 아니고 신 부르는 법도 아니야. 그럼 뭐야? 부적이나 법기? 정경이 흥미진진해했다. 하지만 나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한참 고민하다 두 글자를 뱉었다. 옥기. 뭐야 그게? 정경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다시 고민하다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옥기 같은 방법일 거야. 근데 책의 옥기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던데. 그게 뭔지 못 찾았어. 정경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모르겠네. 아마 사도 같은 거겠지. 아빠 기술만 못하다고 생각해. 아빠가 나한테 부적 1.000장 넘게 남겼거든. 이거 있으면 무슨 요괴나 귀신이 와도 내가 그냥 때려잡지. 정경은 허풍을 떨 때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을 채웠다. 괜찮아. 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은 기분이었다. 졸음이 몰려와 소리를 내며 잠들었다. 이번 꿈에서도 붉은 치파오 여자가 나타났다. 늘 그렇듯 멍하니 나를 봤다. 이제 겁나지 않아 그녀 발치에 편히 누웠다. 그녀가 나를 구해준 여자란 걸 알기에
오히려 귀속감이 들었다. 늘처럼 잠을 청하려는데 꿈속에서 늘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신발 한 켤레 사줘. 놀라 눈을 뜨고 그녀를 봤다. 정말 그녀가 말했다. 선녀님,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붉은 입술이 또렷이 말했다. 내일 신발 한 켤레 사줘. 신발요? 좋아요. 내일 사줄게요.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침묵하며 나를 바라봤다. 방금 일이 환상 같았지만 분명 현실이었다. 다음 날 깨자마자 근처 상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난감했다. 그녀가 어떤 신발을 좋아할지 몰랐다. 진열대의 화려한 신발들을 보며 고민했다. 주머니엔 80위안뿐이었다. 여성용 신발 가게에 들어가자 어린 판매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뭘 사시겠어요? 신발 한 켤레요. 본인 거예요. 선물인가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요?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선녀님한테요. 그럼 새로 나온 하이힐 어떠신가요? 그녀가 나를 하이힐 코너로 안내했다. 순간 진홍색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다. 첫눈에 마음에 든 것이었다. 비쌀 것 같았지만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108위안이에요. 가격에 당황했다. 주머니에 80위안을 쥔 채 망설이다 말했다. 80위안에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녀가 멈칫했다. 그럼 됐어요. 다른 데 가볼게요. 문 밖으로 향했다. 사실 다른 곳 갈 생각은 없었다. 그 신발이 마음에 들었고 선녀님도 좋아할 거라 믿었다. 정경에게 50위안을 빌리기로 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판매원이 불렀다. 손님. 그녀가 신발을 포장해 내밀었다. 놀랐다. 정말 80위안에 주는 거예요? 표정이 묘한 그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주머니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작은 옥패를 꺼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요. 거절을 무시하고 신발을 들고 뛰쳐나갔다.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선녀님이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생겼다. 꿈속의 그녀에게 어떻게 전하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경이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만지고 있었다. 정오였지만 날은 여전히 뼛속까지 차가웠다. 정경은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하느라 바빴다. 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변을 살핀 뒤 몰래 다가가 정경의 어깨를 쳤다. 뭐해? 정경이 깜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나를 보더니 투덜댔다. 야, 사람 놀래키면 죽는다고. 뭔 죄지은 일하냐? 옛말에 양심에 거리낄 일 없으면 귀신도 안 무섭다던데. 여기서 뭐해? 웃으며 물었다. 보니 정경은 식당 문 앞에 구덩이를 파고 뭔가를 넣고 있었다. 뭐해? 문 앞에 왜 구덩이를 파?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너 뭐 알아? 좋은 거 묻는 거야. 정경이 쭈그려 앉아 흙으로 덮었다. 뭔지 못 봤지만 종이 부적 같았다. 좋은 거라니. 뭔데? 오늘 밤 오는 게 뭔지 보려고. 사람이라면 내가 왜 꽃이 빨간지 알게 해줄 거고, 귀신이면 귀신 된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정경의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지금의 정경이 좀 무섭게 느껴졌다. 특히 그의 표정은 보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물건을 묻고 나서 정경은 일어나 손을 털고 길게 숨을 내뱉더니 땅을 보며 웃었다. 그러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됐어. 밤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맞다. 대곤. 아침부터 갑자기 어디 갔다 온 거야? 신발 한 켤레 사왔어. 나는 손에 든 신발 상자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신발? 정경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러더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흘깃 보며 말했다. 너 신발 멀쩡하잖아. 아빠가 최근에 사준 거 아니야? 뭔 신발 샀는지 보여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경이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정경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살찐 얼굴에 살이 떨리는 듯했다. 정경이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네가 산 신발이 하이힐이야? 대곤, 너 이런 취미가 있는 줄 몰랐네. 아니야. 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건 누님한테 주는 거야. 정경이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한테 너한테 누님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의 표정을 보니 잠시 고민하다가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사부가 나를 죽이려 했던 일, 그리고 그 선녀님이 나를 구해줬던 일,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신발을 사달라고 한 일을 전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선녀님이 매일 꿈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건 숨겼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정경은 턱을 괴고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러니까 너는 그 여기한테 은혜를 갚으려는 거네? 맞아.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갚아야지. 정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말했다.
그렇구나. 나는 신발을 탁자에 올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어. 보통 지하에 있는 사람한테는 태우는 방식으로 보내잖아. 그녀 이름 알아? 몰라. 선녀님 얼굴도 잘 안 보여. 내 말에 정경이 땅콩을 집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부른다고? 선녀님. 정경은 한참 멍하더니 땅콩을 입에 넣고 갑자기 크게 웃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어대며 말했다. 대곤, 너 너무 웃겨. 여기를 선녀님이라고 부르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뭐라 말하려는데. 웃던 정경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목을 잡으며 아악 소리를 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곧 정경이 땅콩에 목이 막힌 걸 알았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정경은 바닥을 구르며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했다. 겁에 질린 나는 정경이 땅콩 하나에 질식할까 봐 두려웠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혹시 정경의 방금 말이 선녀님을 화나게 한 걸까? 터무니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선녀님. 정경이 입이 빨라서 실수로 뭐라고 했다면 제발 그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놀랍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통스럽게 버둥대던 정경의 몸이 멈췄다. 눈을 크게 뜨더니 툭 소리와 함께 목에서 땅콩이 튀어나왔다. 분명 튀어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 정경, 괜찮아? 나는 급히 쪼그려 앉아 그를 일으켰다. 정경은 몇 번 크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 정경이가 똑똑하긴 한데 하마터면 땅콩 하나 때문에 저 세상 갈 뻔했네. 말하지 말고 좀 쉬어. 나는 그를 의자에 앉히며 한숨을 쉬었다. 정경은 몇 번 숨을 고르며 얼굴에 보랏빛이 가라앉았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한참 뒤 정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선녀님 진짜 대단하다. 내가 멍하니 있자 정경이 일어나 방 내 귀퉁이에 붙은 부적을 보며 표정이 복잡해졌다. 말이 없었다. 뭐 생각해? 내가 웃으며 물었다. 정경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뒤 나를 보며 한자 말했다. 이 집, 아빠가 말했는데 평범한 귀신은 절대 못 들어온대. 근데 너희 선녀님은 처음엔 그의 말에 숨은 뜻을 잘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적어도 너한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는 것 같네. 정경이 말을 마치고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대곤, 문 밖에서 물건 놓는 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정경은 손을 등 뒤로 하고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우리 내기할까? 내기?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민에 빠졌다. 지난 이틀을 보면 밖에 놓는 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빨리 달아난다 해도 노크 소리가 난 직후 문을 열 때쯤엔 이미 사라질 수 없을 터였다.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난 귀신에 걸게. 좋아. 정경이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내기 걸 건 뭐냐고 물을 거지? 내기 건 뭐야? 네가 정해. 정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한테 좋은 물건도 없네. 내가 이기면 내 라이터 주고 내가 지면 1만 위안 줄게. 어때? 그 말을 듣자 불안감이 스쳤다. 정경의 의도가 뭘까? 라이터 가치가 1만 위안과 맞먹는단 말인가? 눈썹을 찌푸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기뻤던 척했다. 라이터로 1만 위안? 좋아, 좋아. 정경이 손가락을 튕기며 웃었다. 오케이. 그럼 결정됐네. 내가 묻은 거 다시 보러 갈게.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봤다. 순간 정경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어디가 변했는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다. 어쩌면 원래부터 나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을지도.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라이터를 들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정경이 1만 위안을 걸 정도로 이 라이터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멍하니 책에 나온 매개체를 떠올리자 갑자기 생각이 열린 듯했다. 설마 확인하려 했지만 정경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문 밖에서 정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젠장, 대곤, 빨리 나와. 큰일 났어. 그 말에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경이 부적을 묻었던 곳이 다시 파헤쳐져 있었고 부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대신 죽은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아직 밤도 안 됐는데 왜 또 죽은 게 나타난 거야? 정경, 그걸 놓은 걸 봤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나는 구덩이 앞으로 다가가 충격에 찬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정경은 화가 나서 욕을 내뱉더니 멍하니 죽은 닭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음울하게 변했다. 뭐를 보냐고? 지금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냐.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내가 묻자 정경은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갑자기 오늘 날씨가 확 추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 앞에 서서 두꺼운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몸이 덜덜 떨렸다. 뭐라 말하려는 순간 정경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수축하는 걸 봤다. 그러더니 문 앞에 죽은 닭을 무시하고 나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대곤, 내 말 들어. 빨리 짐 싸.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솔직히 정경의 행동에 완전히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떠나자고? 입을 열기도 전에 정경이 고개를 돌려 극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말 들어. 대곤, 묻지 말고 지금 화물차 끌고 와. 짐 싸서 바로 떠나자. 늦으면 우리 둘 다 죽어. 정경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니 더 묻지 않고 짐을 챙겨 문을 나섰다. 화물차는 식당에서 멀지 않은 주차장에 있었다. 거기에 도착해 차를 몰려는데 앞바퀴 2개가 펑크 나 있었다. 한참 찾아봤지만 타이어에 긁힌 자국이나 터진 흔적은 없었다. 아무리 멍청해도 이건 또 기묘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뭔가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게 분명했다. 다행히 주차장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철물점이 있어 사장에게 공기 주입기를 빌렸다. 2 타이어에 공기를 채우고 주입기를 돌려주니 30분이 지나 있었다. 급하게 차를 몰아 식당으로 돌아갔다. 도착했을 때 정경은 문 앞에서 초조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차를 보자마자 다급히 다가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채우고 왔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정경의 표정이 더 긴장으로 굳었다. 그를 이렇게까지 긴장한 모습은 처음 봤다. 그와 알게 된 이래로 늘 당당하던 사람이었다. 차에서 내려 문 앞을 보니 죽은 닭은 이미 정경이 치운 뒤였다. 묻지 않고 함께 짐을 운전석 뒤에 실었다. 정경은 숨을 몰아쉬며 조수석에 앉아 재촉했다. 빨리 가. 차를 출발시키며 엑셀을 밟았지만 정경은 차가 움직여도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백미러를 보며 뭔가를 살폈다. 그 모습에 나까지 긴장됐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야? 내 말이 끝나자 정경은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저었다. 나도 뭔지 몰라. 그 대답에 불만이 치밀었다.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겁먹어? 담배 하나 줘. 정경은 양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다. 망설이며 담배를 건넸다. 담배를 피우자 정경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너 사흘간 우리 문 앞에 죽은 고양이, 뱀, 닭이 놓인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내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정경은 담배를 깊게 빨더니 백미러를 다시 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 안 봤다면 내일까지 안 가면 문 앞에 죽은 거북이가 나타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정경이 나를 깊이 보며 한 글자씩 말했다. 청룡, 주작, 현무, 백호 들어봤어? 나는 웃었고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재가 떨어졌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능력으론 해결하기 힘들다는 건 알아. 그게 완성되기 전에 떠나야 해. 정경은 담배를 단숨에 피우고 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관이나 찾아보자. 정경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여관이라. 그 말이 떠올리게 했다. 처음 화물차를 몰 때 유사부와 묵었던 여관을. 여관만 생각하면 유사부의 처참한 시체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쩔 수 없이 화물차를 몰아 국도 위를 떠돌았다. 오늘이 설날 둘째 날이라 길에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마을 입구를 지날 때만 간간히 사람들이 폭죽과 불꽃놀이를 하는 게 보였다. 국도에선 더 한산해졌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정경을 봤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담배를 한 대 더 건넸다. 그만 생각해.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죽은 뱀이나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 있어? 대곤, 너는 몰라. 우리 업계에선 어떤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도박도 하면 안 돼. 가끔 목숨을 건 도박이 되니까. 아빠가 입문할 때 엄하게 경고했던 거야. 나는 그를 깊이 보며 말이 없었다. 전에 그가 내 라이터를 원했던 게 떠올랐다. 그건 도박이 아니었나? 담배를 한 대 더 피우자 정경의 표정이 나아졌다. 더는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대곤, 아직 여관 못 찾았어? 아니, 설날에 문 연 여관이 어디 있어? 돌아다니며 찾아야지. 맞는 말이었다. 그 시절엔 다들 설날에 집으로 돌아가니 문 여는 곳이 드물었다. 30분쯤 더 달리자. 한낮인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눈썹을 찌푸리며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또 눈이 오려나? 그럼 빨리 여관 찾아야지.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더 밟았다. 화물차가 흔들리며 나아갔다. 몇 분 뒤 너무나 익숙한 여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정경이 외쳤다. 대곤, 빨리. 여기야.
그 여관을 보니 말없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곳은 내가 유사부와 첫날 묵었던 바로 그 여관이었다. 익숙한 간판, 익숙한 4층 건물, 그리고 익숙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흘깃 보고 그냥 차를 몰아 지나가려는데 전경이 소리쳤다. 차 세워. 대곤. 뭐해? 여기가 여관이잖아.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의 여관을 바라봤다.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전경, 다른 데로 가자. 이 여관. 말을 하다 전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여관은 귀신이 나와. 유사부가 여기서 죽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전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뭐야, 고작 애송이 귀신들이잖아. 뭘 겁내냐? 나한테 부적 1.000장 넘게 있어. 집 앞에 있는 건 못 풀어도 이 작은 여관쯤이야 문제없지. 게다가 설날에 문연 여관 찾기 쉽지 않아. 내가 아무 말 없자 전경은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대곤, 걱정 마. 유노인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그자는 뭐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꾼 놈일 뿐이야. 차에서 내린 전경이 손을 흔들며 여관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유사부가 목숨을 바꿨다는 게 무슨 뜻이지? 멍하니 앞을 보니 약간 기묘한 분위기의 4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늑대 굴에서 벗어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기감이 들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렸다. 다시 4층 건물을 보며 숨을 몇 번 내쉬고 여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카운터를 보니 장영아가 말했던 대로 이 여관 주인은 남자였다. 그때 전경이 주인과 뭐라 다투고 있었다. 방 하나에 100위안? 강도질 하냐? 설날이라 이 가격이라더니 좀 깎아줘. 50위안도 못 깎아요. 비싸면 다른 데 가세요. 나는 옆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는 전경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경은 그러지 않았다. 결국 방 하나에 100위안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왜 3층이야? 1. 2층 방은 없어? 전경이 방키를 받으며 투덜거렸다. 1. 2층은 다 예약됐어요. 3층밖에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 전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손짓으로 불렀고 곧장 3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기 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주인이 기묘한 자세로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짓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전경, 저 주인. 작게 말하려는데 전경이 조용히 끊었다. 말하지 마. 방에 가서 얘기해. 계단을 올라 3층에 가는 동안 4층 계단을 흘깃 봤다. 예전에 유사부와 왔을 땐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 4층 계단 입구엔 창문이 하나도 없어 깜깜했다. 대낮인데도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였다. 전경이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뭐 생각해? 아니. 주인이 준 방은 3층 계단 바로 옆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 2개와 TV가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진짜 피곤하다. 좀 누워야겠어. 전경이 한숨을 쉬며 침대에 벌렁 누웠다. 나는 창가로 가 창문을 열었다. 역시나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백의 눈꽃이 떨어지는 모습은 성스러운 선녀 같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하지 않았다. 전경에게 말했다. 전경, 저 주인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 이 여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진짜 기묘하네. 내가 이 소도시에서 10몇 년 살았는데 이런 귀신 여관은 왜 몰랐지? 전경은 투덜거리며 손을 내밀어 담배를 달라고 했다. 내가 놀라며 말했다. 귀신 여관? 그게 무슨 뜻이야? 전경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길게 빨며 말했다. 뭔 뜻이겠어? 말 그대로지. 대곤, 지금이 설날 둘째 날인 거 잊었어? 집에 안 가고 설날에 여기 여관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이 주인이 일부러 우리를 3층에 넣은 게 분명해.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뭘 하려는지 보고 싶어서야.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럼 내 말은 1층에 있는 사람이? 전경이 담배를 물고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몇 도 내려간 듯 몸이 떨렸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전경의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됐다. 사람 아니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전경이 내 물음에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 세상엔 일종의 귀물이 있어. 그들은 뭔가에 집착해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저 주인이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내가 놀라며 말했다. 죽은 지 며칠 됐어? 전경이 나를 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그럼 왜 안 거두는데? 이것들이 뭘 하려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공포에 이미 무감각해졌는지도 정경과 함께 방에 앉아 마주보며 담배를 피웠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의 옆으로 가말했다. 정경, 어떻게 그게 사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정경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너 이 자식, 말할까 말까. 내가 짜증나서 그를 밀치자. 정경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사실 이건 내 비밀이야. 아빠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한테는 말해줄게. 그러며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난 타고난 음양안이야. 음양안? 놀라 소리쳤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음양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음과 양 두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단하지? 정경이 웃으며 말했다. 대단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러자 정경이 다시 말했다. 아빠가 말해줬는데 이 세상엔 음양안보다 더 대단한 눈이 있어. 천안이라고. 천안? 들어본 적 없어. 내가 고개를 저었다. 큰 운과 큰 공덕을 가진 사람만 천안을 열 수 있대. 내 꿈은 언젠가 천안을 여는 거야. 그럼 이 눈이 나를 천지간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정경의 야심찬 말을 들으며 나는 약간 멍해졌다. 노명사부가 준 목표는 귀신잡이가 되어 부모님의 죽음 원인을 찾는 거였다.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봤다. 귀신을 못 만나면 화물차 운전사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내 멍한 모습을 본 정경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대곤, 괜찮아. 나중에 내가 널 꼭 챙겨줄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곧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나는 다시 일어나 창문을 더 크게 열었다. 그때 방문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와 정경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내가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사장님들, 저예요. 저요. 뭐 좀 드시겠어요? 문 밖에서 여관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경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보자 내가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밤에 야식 어떠신가요? 설날이니까 좀 즐기셔도 되잖아요. 그 말에 내가 다시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밖 주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음산하게 변했다. 사장님들, 드시는 게 좋을걸요. 안 그러면 밤에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경이 먼저 말했다. 괜찮아요. 우린 곤란한 걸 제일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자 문밖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도 다시 침대에 누웠다. 정경은 태연하게 침대에 누워 다리를 흔들며 TV를 보고 있었다. 창밖 날씨를 보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 너무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곧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 밤에만 나타나던 치파오 차림의 여자가 대낮 꿈속에 나타났다. 그녀 발에는 내가 사준 빨간 하이힐이 눈에 띄게 심겨져 있었다. 선녀님, 내가 다가가 외쳤다. 신발 마음에 들어.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에 들면 됐어요. 그 뒤로 그녀가 예전처럼 더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그녀 발치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그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 여관을 떠나야 해. 여긴 위험해. 그 말에 급히 벌떡 일어나 물었다. 선녀님, 이 여관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한참 고민하다 혀를 깨물어 꿈에서 깨어났다. 고개를 돌리니 정경은 여전히 신나게 TV를 보고 있었다. 급히 일어나 말했다. 우리 빨리 떠나야 해. 갑작스런 내 외침에 정경은 당황한 듯했다. 뭐야, 대곤? 잠을 자다 정신없어졌냐? 밖에 폭설 내리는데 어디로 가? 선녀님이 이 여관이 위험하다고. 빨리 떠나라고 했어. 나는 허둥지둥 짐을 챙겼다. 선녀님? 그 여기 말이야? 정경이 잠시 멍하더니 그녀의 능력을 떠올렸는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대곤, 지금 못 가. 밖에 눈이 너무 내려서 차도 못 움직여. 우리 둘이 짐 들고 나가면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걸. 그의 말에 창밖을 봤다. 눈발이 빽빽하게 내리고 있었다. 날은 이미 어두웠지만 하얀 눈 덕에 밖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때의 겨울은 지금과 달랐다. 눈 내리는 밤에 밖으로 나가면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한참 고민하다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럼 어쩌지? 정경이 씩 웃으며 베개 밑에서 노란 부적 뭉치를 꺼냈다. 뭐가 걱정이야? 대곤, 내 부적 알지? 이걸로 애송이 귀신은 물론이고 흑백무상 와도 중상을 입을걸. 그의 말이 허풍 섞인 거라는 걸 알았다. 뭐라 말하려는데 문 밖에서 또 여관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들, 문 앞에 죽은 거북이가 왜 있죠? 그 소리에 침대에 느긋하게 누워있던 정경이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났다. 젠장,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빨리 치워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나와 전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전경, 그게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제 왜 내 선녀님이 빨리 떠나라고 했는지 알겠네. 전경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라이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나와 전경의 숨소리만 남아있었다. 전경의 숨소리는 그 순간 유난히 크게 들렸다.